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질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잘 살게 될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삶의 의욕조차 잃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께는 이런 저의 메시지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자기 삶을 잘 보살피라는 저런 이기적인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 직업,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결국 강한 국가, 건강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건강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기업이 또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개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중국 자본을 받았다, 어떤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받았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다 지적하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영상에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라.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굉장히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누가 나섰어요. 한마디로 내 기업을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마침 그 기업이 중국 기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그 제안을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내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어떤 국익의 차원에서 봐서 옳은 결정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누군가 그것을 펀딩을 받았는데 그 자본이 무조건 중국에서 들어온 자본이니까 나쁘다라고 비난만 하는 건 사실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조카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프로게이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프로게이머가 100억을 중국에서 주겠다고 했대요. 100억을 주겠다고 이제 중국으로 와서 그 중국 소속팀에서 게임을 해달라.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제안을 받은 거죠. 잡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여러분 100억이에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요.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평생 내가 100억 정도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걸 보통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보면은 내가 굳이 그 제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나는 어떤 현금의 흐름, 경제적으로 그만큼의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인 파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서포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전을 우선에 놓고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가 지금 정치인들이 다 매수됐다, 넘어갔다. 근데 정치인들이 넘어가고 매수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 따지고 보면요. 다 돈에 넘어간 겁니다. 돈. 근데 내가 이 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나한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내가 돈을 우선으로 하지 않은 조금 더 현명한 어떤 방향,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여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건강하게 운영돼야 되고 한 가정이 건강하게 잘 운영돼야 되고 개인이 파워를 가지고 개인이 능력을 가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시스템에 이제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기적인 인간, 자, 두 번째는 멍청한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에게 피해주는 인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멍청한 사람인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요? 자, 이 차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삶과 일과 내 경제와 내 가정과 내 어떤 건강과 내 관계, 이 모든 것을 개인의 경제, 그다음에 관계, 건강을 잘 보살핍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경제, 관계, 건강을 잘 보살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인간한테 여분이라는 게 생겨요. 여분. 무슨 여분이냐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분이라는 게 생겨요. 실제로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그저 제 한 몸 보살피기에도 빡빡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겨우 제가 부모님들께 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여유라고 한다면 생일에 뭐 약간의 용돈을 드리는 정도라거나 이제 이 정도로 제 삶이 추스러지지 않을 때는 여유가 없었는데 제가 자영업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는 저희 가족들과도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쓸모 있는 도구로,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쓰이길 원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개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무언가 세상에 나도 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래서 그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이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 먹거나 작정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내 배가 부르고 나면 옆에 사람도 보인다는 이런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먼저 똑바로 설 수 있게 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잘 살 수 있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그때 타인을 내가 돌아보거나 도울 수 있는 그런 이타심이 우리 모두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개인의 삶이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타인을 보살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유가 생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멍청한 사람인데 아직 내 앞가림을 못해요. 나의 어떤 개인의 삶도 똑바로 보살피지 못하고 나도 뭔가 여유가 없이 허덕이는데 그런 와중에도 타인을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나보다 타인의 문제를 먼저 막 도우려고 한다거나 실제로 보면 어떤 이런 개인의 일상 중에서 나도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뭐 비포증을 쓴다거나 내가 돈을 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런 사실 안타까운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타인에게 피해주는 인간인데요. 이 멍청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똑바로 자기 앞가림 먼저 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타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남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인간다운 거고 남을 먼저 돌보는 것이 선한 삶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세상이 우리한테 강요를 해요.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을 돕고자 했지만 실제로 크게 돕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언젠가는 사실 궁극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던 방향에 타인에게 피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주장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저도 여기 정말 근데 되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보살피는 삶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걸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다 드러내 주셨죠.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여러분 여기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중에서 좌경화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여기 정말 노동자를 위한 조직인가요? 민노총도 썩었고요. 심지어 민노총은 간첩에 지령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에 대해서 폭주하고 있는 이 민주당은 지금 사실 법과 원칙을 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제대로 사실 법과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그 충격적인 모습을 다 봐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분들이 낙담한다, 실망한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의욕을 잃었다라고 하는 게 곳곳이 지금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해 나가야 될 싸움은요. 굉장히 장기전이에요. 굉장히 장기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싸우려면 일단 끝까지 싸운다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 관심을 절대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모든 게 바로잡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체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일단 생존해야 돼요. 생존.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생존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좌파들이 여러분 세상을 뭘로 움직여요?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요 돈이에요. 돈.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는 것도요 그들도 돈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물론 더러운 돈이고 받아서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도 다 사실은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어떤 보수적인 가치 그리고 자유의 가치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본업에서 이 좌파 측에 있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동네 자영업장이라고 하면 그 영업장, 동네에서 여러분이 하는 영업장이 1등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여러분이 1등이 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내가 궁핍하지 않아야 나한테 이런 유혹의 순간이 들어왔을 때 돈에 의해서 돈을 따르는 결정이 아닌 현명한 방향,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점점 더 잘 살게 될 사람 그리고 힘들게 될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가 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개념의 일부인데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일을 보고 우리 굉장히 지금 충격받았죠. 그쵸? 충격을 넘은 사실은 공포, 그리고 혼란,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사실 요즘에 저는요,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소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그 어떤 뉴스를 접했을 때 그것이 저희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말 좋은 양질의 자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요즘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정보들은요. 정보라기보다는 단지 우리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만을 유발하는 소음, 잡음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소음인지 정말 나한테 정보인지 우리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굉장히 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레이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되게 부서지기 쉬운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 결정 되셨을 때 나는 밥 못 먹었어. 밥도 못 먹었고 그리고 나는 잠도 못 잤고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 자, 누구나 4월 4일 저는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서 스크린으로 그 문영배가 판결문을 읽을 때 그 순간의 충격을 저도 사실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실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게 사실 대통령의 어떤 그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 결정되기까지 그 곳곳의 순간순간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 지금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몰랐다 뿐이지 사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상으로 굉장히 썩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우리가 그때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정신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마다 뭔가 삶의 동력을 잃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살아갈 대한민국에는요.
최근에 불과 이 몇 개월 사이에 겪었던 이 정도 충격 이상의 놀랍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만약에 그때마다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악담이나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어떤 썩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내일 당장 무너져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헌법의 최고 기관에서 헌법의 어떤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그리고 증거로 그게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채택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정상적이지 아닌지 우리가 설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우파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하지만 좌파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들을 이해시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억지의 정도가 말도 안 되게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프레질한 상태라면 앞으로 여러분은 정말 되게 사는 게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이 책에 이런 개념이 나와요. 프레질이라는 건 내가 뭔가 충격, 공포, 어떤 상처, 혼란, 무작위성, 변동성 이런 것들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마다 내가 되게 막 상태가 힘들어지고 부서지고 되게 나약해지고 이런 상태를 프레질이라고 하고요.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프레질의 반대 개념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변동성, 무작위성, 혼란, 무질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이런 충격,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어떤 뭔가 이제 혼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성장의 동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주저앉아서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 자리에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충격만 받으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람들이 계몽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계몽령이라고 왜 부르는 거예요? 계몽령. 깨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웨이크업 깨어났어요. 그쵸? 내가 잠들어 있던 내 정신 그리고 그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개돼지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과 이 미래를 함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 의무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우리가 국민으로 지금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난 상태에서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혼란, 무질서, 불안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문제 지적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솔루션은 뭔가요? 사실 문제는 지금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근데 사람마다 물론 어떤 게 최우선순위의 문제고 어떤 게 최우선순위의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어떤 어느 정도가 우리의 문제다라는 범주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한테 당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에 그 어떤 구호를 외쳐서 내 울분이 조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요즘에 기사를 잘 안 봐요, 여러분. 왜냐면 그 기사의 내용이 너무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분들 생각에는 그게 지금 최우선순위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을 제가 오늘은 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글을 쓰신 분들이 사실은 많아서 제가 오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여러분 사공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사공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본인의 방향으로 이 배를 끌어가려고 하고요. 지금 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했고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하면 됐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파면되는 결정은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
경우의 수는요, 국민들 그 누구도 사실은 예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정말 상상 밖의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라서 다들 사실 멘붕이고 다들 사실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도 굉장히 당황하셨구나가 사실 좀 느껴졌어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상황을 정말 예측하지 못하셨구나. 근데 이게 또 이거를 사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후 해석. 사후 해석이 뭐냐면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판결이 났던 게 이 사람이 어떤 판사가 어떤 일을 당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며칠 동안 일어난 거야. 자, 여러분. 이거를 더 밝힌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는 마스터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걸 좋아하고 이 해석을 들고 나와서 다시 새로운 문제를 자꾸 추가시킨다는 저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혼란과 이 무질서, 그리고 이 지금 한 치 앞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게 최선의 결정인지 솔직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조기 대선, 이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걸 원하는 국민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 주어진 옵션이 조기 대선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대선이 우리가 절대 원치 않는 이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재출마를 시킨다거나 대통령의 복귀를 시키는 거가 과연 지금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계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모래시계가 지금 시계가 뚝뚝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걸 외면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되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상태를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서 부서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어떤 개인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이런 충격이 들어올 때 부서지지 않고 더 강하게 내가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흡수하면서 더 똑똑한 국민이 되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사람인지, 이거 하나를 일단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 중에 우연히 사실은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정부에서 사실 그때 지원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지원금 많이 풀어서 뭐 어떤 분은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개입해서 한마디로 돈을 뿌린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에서 돈을 뿌려서 이 뿌린 돈으로 국민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출이 과연 정말 현명하고 어떤 국가의 성장에 동력이 되는 그런 지출이었을까요? 코로나 때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물론 제가 통계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코로나 지원금 가지고 대부분요. 외식했어요. 외식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장 봤습니다. 마트 가는 거. 그리고 나서 많이 썼던 곳이 저는 자녀들 사교육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돈들이냐면 여러분, 이 돈들은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외식의 경우에는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지출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내가 예상이 없던 어떤 그런 꽁돈이 생겼을 때 그냥 흔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돈 중에 하나가 외식이라서 어쩌면 그때 이런 내가 자영업 하시는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셨던 분들은 워낙에 그 전에 이제 가게 운영이 어려웠으니까 코로나 지원금으로 뭐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돈을 뿌려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걸로 경기가 성장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트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미 있게 쓰인 돈이 가장 의미 없게 쓰인 돈이 저는 사교육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의 과정에서 교육비를 당연히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교육비는 당연히 써야 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굉장히 아까운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쓰긴 쓰지만 이거 정말 아까운 돈이고 내 돈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 돈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고,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국가 뭐 지원금을 카드로 받은 곳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 코로나 지원금 카드를 학원비로 정말 많이 지출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학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거는 경험치와 주변의 어떤 그런 제 지인들, 측근들의 경험치를 통해서 팩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통해서 저는 경기가 절대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생각이긴 한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국가 주도해서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 어떤 부양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아빠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지원금이 이제 통장에 돈으로 들어왔나 봐요. 근데 그 돈을 통장에 있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이 돈을 전액 다 기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치단체에도 기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몇몇 곳에 기부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기부하셨냐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의존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이 국가 정책에 아빠는 동의하지 않으셔서 이 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싫어서 나는 다 기부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게 바로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가게 되는 이 방향이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베네수엘라도 여러분 아시죠? 한때 석유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국가에서 이제 대책 없는 포퓰리즘을 차베스식 포퓰리즘 덕분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국민들이 국가에서 너무 복지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게을러졌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석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 근데 대책 없는 포퓰리즘,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들에게 개입하고 국민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국은 오늘날의 그런 시스템 붕괴, 거의 시스템 붕괴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맞이했다는 것. 어떤 얘기냐면 국가에서 개입해서 하향식으로 주도하는 방식은요, 국민들을 프레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약하게 만드는 상태.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이재명이 지금 다시 선거철 돌아오니까 25만 원 카드 또 들고 나왔죠. 25만 원 뿌리고 국민들한테 지원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포퓰리즘은 이런 국가가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국민들이 프레질이고 나약해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푼돈을 받으면서 국가의 어떤 개돼지 시스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즘에 지나치게 많은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퍼나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정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최선이 무엇인지, 지금 최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또 여기에 대한 사람마다 그런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현재 우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정치라는 건 여러분이 저보다, 아마 이 영상 보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거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마저 사실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결정상은 파면이지만 국민들 마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우리 대통령과 정치적인 지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예측이 정말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우리가 겪게 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한테 이게 방향성입니다, 이걸 하세요라는 말씀을 지금은 드릴 수가 절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이 우선 하셔야 되는 거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최악은 알죠? 우리 최악은 알아요. 뭐죠?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폭주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만큼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악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쏟아지는 그 정보들을 절대 정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거라고 하면요, 여러분 박스 밖에 나와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상황을 절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한 발 떨어져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감정에 빠지지 않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에 빠지는 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계예요. 복잡계. 이 복잡계에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시시각각 굉장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예측할 수가 없고,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질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혼란 속에서 자꾸 나는 어떤 질서정연한 뭔가를 원해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질서를 원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금 좀 답을 주면 좋겠다. 질서를 원하면 어떤 걸 얻게 되냐면 여러분, 가짜 질서를 얻게 돼요. 질서를 원하면요, 여러분은 가짜 질서를 얻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서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일목요연한 해법을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만 하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질서를 얻고 싶기 때문에, 질서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실 그때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명확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미세하게 다른 의견의 차이는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또 의심을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의심을 했다, 내가 실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심했다, 실망했다,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건 누구 선택이에요? 그 사람 말을 가서 들었어요. 본인이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해요.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를 원하면 가짜 질서를 얻게 된다고.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가짜 질서를, 이것이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진짜 질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뭔가 행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고 행동한 책임은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실망했다는 이유로 남의 탓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인생에 남의 탓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떤 거대 야당의 탓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뭐 누구들 탓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국회의원들 탓이고, 다 남의 탓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제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국민들이 무책임했어요. 내가 대통령 뽑아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혼자 애를 쓰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대통령이 거대 야당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있었고, 그리고 뭐 정책이라는 걸 펼쳐보려고 해도 예산이 묶여서 팔다리 묶고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데 무슨 통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산 삭감했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도 안 차죠. 대통령께서 그 탄핵 판결 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마약이 몇 톤이 들어왔어요. 4월 2일 날 뉴스 나왔거든요. 마약 예산 누가 삭감했어요? 민주당이 삭감했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에서 마약이 5년 사이 5배밖에 안 늘었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알았냐고요? 그리고 지금 마약 기사가 나왔는데 마약 기사가 묻혔어요.
이 기사를 왜 묻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중국 간첩 또 나왔어요. 대학생인가?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뭐 카메라를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요? 민노총 간첩 북한에서 지령받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간첩 행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국 간첩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셨냐고요. 이런 거를 몰랐던 국민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건 사실 우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고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여기에 대한 내가 나도 행동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해야 스스로 거기에 대한 행동을 내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남의 탓을 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 거고 이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여러분 미래에는 희망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 소음, 잡음,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막 쏟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남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현명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질서,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질서는 현재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객관적으로 처한 현재 상황에서 팩트이고 하지만 하나하나 그 안에서 어떤 게 덜 틀리는 건지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를 때는 답이 아닌 것부터 소거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답이 아닌 것부터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막고자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자, 복잡계는 이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어떤 복잡한 시스템,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해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최악이 뭐지? 민주당, 거대 야당의 폭주는 막아야 돼. 그리고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막 이 사람의 품격과 인성과 이런 거를 지금 디테일하게 따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거 하나만, 최악만 막자라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일단 지금 여러분한테 쏟아지는 정보는 그냥 좀 걸러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냥 스쳐 나갈 수 있게 그냥 가볍게 박스 밖에 나가서 상황을 조금 남의 일처럼 잠깐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잘 살아가고 앞으로 잘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개념, 프레질, 안티프레질 이 두 가지 개념을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떤 변동성, 무질서, 혼란, 충격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에는요. 끊임없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쏟아졌을 때 여러분이 그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욕을 하거나 앞으로 달 수도 있어요. 재수없다고 저한테 뭐 저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년이 있냐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굉장히 솔직하고 객관적이고 팩트의 모습을 제가 민낯을 말씀드린 거예요. 간첩들은요, 이 북한 공산 세력은요, 대한민국이 휴전이 된 이래 단 한 번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제가
무관심했고 여러분하고 제가 간첩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뿐이고 한 번도 이거는 진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안티프레질이란 이 책의 저자가 나심 탈레브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고 대한민국 간첩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몰랐다 뿐이지 사실은 다 이전에 존재했던 일들이고요. 현재도 간첩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이 웬 마약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않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으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하고 저는 주저앉고 낙담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프레질한 상태가 된 건 국가가 너무 국민들을 편리하게 그동안 너무 잘 케어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아요. 외국에 나가 살다 들어오신 분들이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돈만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저 여러분 정말 격하게 동의합니다. 해외 나가서 물론 제가 굉장히 많은 곳들을 가본 건 아니지만 해외 나가보면 처음에는 신선하고 되게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한 일주일쯤 이상 있어 보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상상 초월의 장점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국민들에게 개입해서 살기 좋게 편리성을 제공했던 게 현재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독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파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런 충격과 이런 것들, 무질서, 가변성을 우리가 흡수해서 안티프레질한 상태, 이런 충격에 무너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국가가 내전이 있고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국민들은요, 이 안에서도 그 안에서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너무너무 편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 상태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하고 저의 삶이 굉장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해진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상만으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 지금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진짜 재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쭉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그 일이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두려운데 일단 막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그 상태는 막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건으로 속성은 같지만 다른 사건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너무 정보처럼 보이는 소음, 잡음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조금 여유 공간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이걸 잘 지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국가를 위해서는 기업, 가정, 개인 파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을 잘 보살피시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곧 팔순이세요. 근데 저희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저도 자영업을 오래 했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장을 그렇게 오래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올해 팔순이신데 70한 중반까지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70한 중반까지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계속해서 이제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아빠랑 길게 시간을 맞춰서 여행 같은 걸 저희가 이전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대통령 복귀하시고 아빠 생일쯤 맞춰서 같이 여행을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태극기 광장에 이제 같이 나가시다가 광화문광장 나가시다가 어느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이 너무 부어서 이제 좀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광장에 나가면 저희가 서서 몇 시간씩 집회를 하거든요. 겨울에 춥기도 되게 추웠고.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난 발이 너무 부어서 일주일 내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시고
또 다시 나와서 몇 시간을 서서 계시고 다음 한 주 동안 또 치료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악순환을 반복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아빠가 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고 아빠한테 이게 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사실 몸을 보살피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상태로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저희한테 상황을 공유하셨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족과 뭔가 우리가 이런 소중한 시간 보내는 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이 급하지 않다고 이걸 미루어 두면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이거 내가 해야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바쁘니까 이거 좀 중요한 일 먼저, 그러니까 급한 일 먼저 하고 이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급한 일 먼저 하고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할 거라고 미뤄두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는요 그 순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게 지금 국가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이제 이런 사고에 한 방향으로 제가 또 기울어진 사고만을 해서 이 시간을 미루었을 때 최악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미루었을 때 그 순간이 우리한테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일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평생 동안 해 나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일은 지금 잠깐 반짝 관심을 가지고 멈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 파워 그리고 개인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현명한 이런 의사결정, 현명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개인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먼저다. 개인의 파워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감정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책 읽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업종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 동네 자영업장 중에 가장 1등 자영업장이 되어서 자영업장 대표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내가 여기에 시달리지 않아야 결국은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그 높은 수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더 잘 보살피셨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서포트다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